시어머니는 난감한 듯이 웃으셨어요. 사흘 뒤에 과연 어머님이 어떤 계획을 세웠을지 궁금한 마음을 안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선글라스에 모자까지 쓰고 여행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고 들뜬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강원도로 가자. 내가 펜션 예약해놨어. 근처에 있는 맛집도 있고 힘들지 않게 산책할 수 있는 코스도 있는 곳으로 정했어. 시어머니가 보여주는 계획은 정말 근사했어요. 어머님, 멋지고 환상적인 계획이에요. 언제 이런 데를 알아보셨어요? 요즘 인터넷 세상 아니냐. 웹서핑하면서 찾았지. 늙었다고 무시하지 마라. 좋아요. 그럼 어머니만 믿고 출발하자고요. 그렇게 강원도의 경치 좋은 곳으로 시어머니와 둘만의 여행을 떠났어요. 시어머니가 짜놓은 버킷리스트 같은 일정표에 따라 좋은 음식도 먹고 멋진 경치를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마지막 날 밤이 되었죠. 예약해놓은 펜션은 2층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야경이 끝내주게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저희들은 맥주를 놓고 저녁 노을이 물들어가는 계곡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이다. 바다보다는 산이 좋더라. 석양이 물들어가는 계곡을 보니 너무 예뻐. 평생 집순이로 살면서 이런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을 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네 덕분에 소원 성취하는구나. 고마워. 어머님이 만족하시니까 저도 너무 좋아요. 우리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둘이서 여행 다녀요. 그거 좋지. 여행에서 돌아오자 남편이 흐뭇한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여보, 나 대신 엄마 챙겨줘서 고마워. 고맙긴. 까놓고 말해서 내가 갑갑해서 바람이나 쐬려고 어머님 핑계댄 거라고. 그럼 핑계는 언제든지 환영해. 그간 나도 마음만 있었지. 엄마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 당신 덕분에 엄마가 아주 밝아지셨어.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도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셨어요. 1년이 지나고 애를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남들보다 입덧이 너무 심했어요. 웬만한 음식은 비위가 상해서 입에 대기만 해도 구역질이 날 정도였어요. 여보, 수경이가 몸을 풀 때까지 내가 옆에서 살펴줘야 할 것 같아요. 입덧이 유난스럽네요. 그럼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하면 되지. 당신이 나설 필요 없어. 사돈 내외가 치킨 가게 하느라 바쁘잖아요. 웬만하면 두고 보겠지만 홀몸도 아닌 애가 통 먹지를 못한다니 딱해서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짐 싸고 새애기 집에 가 있는 건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여자가 애 낳는 게 당연한 일인데 유별나게 굴어. 준기가 요즘 일이 바빠서 퇴근이 늦다잖아요. 애를 가지면 자주 아픈데 밤에 탈이라도 날까봐 그래요. 당분간 당신 혼자 지내도록 해요. 내가 자주 들러서 음식은 해놓을 테니까 알아서 챙겨 드시고요. 그럼 당신 생각대로 해. 근데 당신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어. 시어머니는 짐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와서 제 입에 맞는 음식을 이것저것 해주셨어요. 자죽 좀 끓였다. 이건 먹을만 하니? 네, 고소해서 술술 넘어가요. 입덧이 심했지만 이상하게 시어머니가 만들어주는 음식은 제 입맛에 딱 맞았어요. 그 덕분에 입덧에서 해방될 수 있었죠. 수경아, 몸은 좀 어때? 사부인이 잘 챙겨주시니? 어머님은 내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같아. 말 안 해도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척척 해주시거든. 그러니 몸도 마음도 너무 편해. 아유, 이 집에 엄마 생각은 안 나? 다른 집안 딸들은 애 가지면 친정엄마부터 떠오른다던데. 안 나는데 어떡하지? 너 솔직하게 말해. 사부인이 아무리 잘해줘도 엄마보다는 못하지? 그렇지? 아니야, 엄마보다 훨 나은데?
됐다. 전화 끊어. 세상에, 엄마 질투하는 거야? 그래, 질투나서 죽겠다. 배 아파가면 나와서 기껏 키워놨는데 이젠 남의 집안 사람 돼버렸으니 에휴, 속이 상해 죽겠다. 말로는 타박을 늘어놓았지만 가게 일 때문에 애를 가진 저를 돌봐주지 못하는 게 마음이 쓰여서 그런다는 걸 알고 있었죠. 엄마도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터라 자기 대신 저를 챙겨주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도 사부인이 곁에 계시면 내가 마음이 놓이네. 몸 풀고 나면 그때는 내가 챙겨줄 테니까 사부인한테도 미안하고 고맙다고 전해드려. 산달을 채우고 딸을 낳았고 시어머니는 예쁜 손녀를 안겨줘서 고맙다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고맙구나.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널 닮아서 눈이 초롱초롱한 걸 보니 분명히 머리가 좋고 영특할 거야. 여보, 고생했어.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우리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자. 딸을 안고 모유를 먹이고 있으니 이제야 내가 진짜 엄마가 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산후조리를 마치고 나니 전과는 다르게 할 일이 많아졌어요. 하루 종일 내 뒤치다꺼리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딸의 돌잔치가 끝난 다음에 여름이 되자 시아버지가 갑자기 시어머니와 같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엄마와 둘이 여행을 가겠다고 하세요? 말은 안 했지만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 느낀 게 있어. 돌이켜 생각해보니 네 엄마한테 해준 게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했거든. 마음 같아서는 해외로 한 달 정도 여행을 다니고 싶지만 사정이 그렇지 못하니 일주일 정도 제주도나 돌아보면서 푹 쉬었다 올 생각이야. 이제 회사는 내가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아도 잘 돌아가니까 여유 좀 부려보는 거야. 시어머니는 믿어지지 않는 표정이셨는데 항공권부터 숙박과 일정까지 모두 잡아놨다는 말을 듣자 그제서야 미소를 지으셨어요. 내가 살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네. 당신이 나를 생각해주다니. 왜? 감격했어? 그래요. 감격해서 눈물이 나오려고 하네요. 당신한테 이런 자상한 면이 있는 줄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핑계 같지만 사는 게 바빠서 그랬어. 이제부터라도 우리 같이 즐기면서 사는 거야. 남편과 저는 처음 보는 시아버지의 따뜻하고 자상한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라도 시어머니를 챙기는 달라진 모습을 보고 역시 사람은 나이가 들면 성격이 변한다는 말이 맞구나 생각하면서 좋아했습니다. 제주도로 출발하는 날이 되자 저희들은 공항으로 나가서 잘 다녀오시라고 배웅했어요. 엄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어. 아니야, 돈은 나한테도 있어. 해준 게 없어도 명색의 아들이 부모님이 여행을 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처음 가는 부부 여행이니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고 돌아와. 저는 딸을 안고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손을 흔들면서 탑승구로 들어가는 시부모님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죠. 그런데 제주도로 간 지 사흘째 되던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애미야, 나다. 어머, 아버님, 여행은 어떠세요? 제주도가 관광지로는 최고죠? 어머님도 옆에 계신가요?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라. 우리 지금 제주도 땡땡병원 중환자실에 있다. 네? 병원이라고요? 여행을 떠난 지 사흘 만에 느닷없이 전화를 해서 중환자실에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남편에게 연락해서 바로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중환자실 침대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초점이 없는 눈으로 저희를 쳐다보던 시아버지는
무슨 일을 당했는지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끔찍해서 소름이 쫙 돋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좋아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라산 둘레길 트레킹을 하고 점심을 먹고 호텔에서 쉬었다가 오후에는 천지연 폭포로 가서 사진을 찍었어. 해가 질 무렵에 호텔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니들 엄마가 밤바다가 보고 싶다고 하는 거야. 밤바다도 좋지만 이미 해가 졌으니 내일 아침에 가자고 했어.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바다로 가자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못에 홀린 게 아닌지 몰라. 그래서 호텔에서 나와 바닷가 해안도로를 느긋하게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전조등도 켜지 않은 차가 빠른 속도로 나타났어. 깜짝 놀라 급히 핸들을 꺾었지. 충돌은 겨우 피했지만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말았어. 나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렸는데 네 엄마는 아직 의식이 없어. 시아버지는 119에 신고를 했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머리를 크게 다친 시어머니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운전석 차창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지만 이마가 찢어진 것 외에는 외상은 없었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지만 다른 이상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저와 남편은 믿어지지 않는 현실에 망연자실했고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도 없었지만 바로 시어머니가 누워 계신 병실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인공호흡기를 단 시어머니가 미동도 없이 누워 계셨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저예요. 눈 좀 떠보세요, 어머니. 엄마, 나야. 아들 왔어. 제발 정신 좀 차려봐. 저희 부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자 간호사가 말렸고 병실 밖으로 나와야 했어요. 다시 시아버지의 병실로 가니 경찰이 와 있었어요. 아마 술을 마시고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한 걸로 보입니다. 검은색 세단인데 헤드라이트를 꺼서 번호판 식별이 어렵기는 하지만 국과서에 의뢰하면 차적조회가 가능할 겁니다. 사고가 나게 만들었으니 가해 차량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가해 차량 운전자를 찾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제주도에서 차를 렌트했고 당시 상황은 블랙박스에 그대로 담겨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했던 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했어요. 나 때문이야. 내가 귀신에 홀렸지. 평생 안 가던 여행을 왜 가자고 해서 이 사단을 만들었을까? 이게 왜 아버님 탓이에요? 술 처먹고 운전대 잡은 그 자식이 죽일 놈이에요. 아버님은 아무 잘못 없으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나 때문이야. 네 엄마 잘못되면 나도 못 산다. 아버지 그만해요. 아버지까지 이러면 내가 더 힘들어. 아버지라도 무사하니 얼마나 다행이야. 걱정하지 마. 엄마도 곧 의식 회복할 거야. 다음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윤자 아줌마도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지. 제발 아니라고 말 좀 해줘. 윤자 아줌마는 끝내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어요. 이틀 뒤 시아버지는 퇴원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누워만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엄마에게 맡기고 시모에 간병을 하면서 병원살이를 시작했어요. 수경아, 네가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강서방하고 박가사도는 제정신이 아닐 거야. 힘들겠지만 네가 쓰러지면 절대 안 된다. 알겠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니? 윤자 아줌마도 숙소를 잡고 매일같이 들러서 시모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몸도 주물러주면서 시어머니의 회복을 간절하게 빌었어요. 수경아, 네가 고생이 많구나. 젖먹이를 떼놓고 이게 무슨 짓이냐.
일주일이 지난 뒤에 경찰에서 차량 조회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해 차량은 대포차로 밝혀졌어요. 그런데 운전자 신원을 알아내는 게 쉽지 않네요. 아무래도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진행 상황은 계속 연락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안전벨트만 했어도 충격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어요. 지금으로서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영원히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고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 한 달이 고비가 될 겁니다. 겉으로는 반응이 없지만 환자분의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믿어보는 수밖에요. 경찰은 다방면으로 수사를 했고 사고를 유발한 차량이 대포차라는 것만 밝혀냈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해 미궁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는 사이에 보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때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저는 반식물인간 상태인 시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누군가 등을 툭 치는 겁니다. 수경아, 오랜만이다. 어머나, 만호 선배가 여길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오긴, 비행기 타고 왔지.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예전에 신문사에서 같이 일할 때 늘 저를 위로해주던 선배 기자였어요. 선배는 저를 데리고 1층 카페로 갔어요. 선배는 가방에서 여러 장의 사진들과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용건부터 말할게. 사건 기자로 경찰서 출입한 지 10년 차인 내 촉으로 봤을 때 청부살인의 냄새가 나. 도주한 대포차에는 2명이 타고 있었어. 선배는 여전히 사건 기자로 현장에서 뛰고 있었고 제주도 교통사고를 알고 파고들었는데 제가 관련된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죠. 경찰은 주변 CCTV 분석을 제대로 안 했어. 대포차는 처음에는 헤드라이트를 켜고 있다가 시부모님 차 근처에서 끄고 속도를 높였고 그 전에 차를 세우고 여자를 한 명 태웠어. 밤이고 화면이 너무 흐려서 얼굴이 안 보이지만 나이가 좀 있는 여자인 건 확실해. 지금부터는 내 뇌피셜인데 네 시아버지가 관련된 게 틀림없어. 선배 말을 듣자 문득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바다보다 산을 좋아하셔. 그런데 야밤에 밤바다를 보러 가자고 졸랐다니 아무래도 이상해. 그래, 동승자는 식물인간이 됐는데 당사자는 멀쩡한 것도 수상해. 확실히 뭔가 있어. 그때 서울로 돌아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지금 제주도 도착했어. 엄마를 당신한테만 맡길 순 없어서 사정을 설명하고 휴가 냈어. 남편은 바로 병원으로 왔고 저는 선배를 소개해줬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차를 탈 때 절대 안전벨트 매는 걸 잊지 않아. 그런데 벨트가 풀려져 있었다는 건 이해할 수 없어.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네요.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아버님이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요? 제가 아는 한 아버지는 외도를 할 분은 아니세요. 이 사건 계속 취재하실 생각인가요? 네, 아직 맞춰야 할 퍼즐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럼 저도 같이 돕겠습니다. 그날부터 남편과 선배는 한 팀을 이뤄서 사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윤자 아줌마와 시아버지가 병원에 나타났어요. 둘의 표정이 너무 낯설었어요. 입을 굳게 담은 비장한 표정이 마치 전쟁을 선언하러 온 사람처럼 보였고 불길한 느낌대로 시아버지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제 윤자 씨랑 동거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뭐라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아버님 미쳤어요?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던 윤자 아줌마는 일주일 전에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말했고 그 다음날 시아버지도 회사를 비워둘 수 없다면서 돌아갔죠. 그런데 둘이 같이 나타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네 CM이 엇보다. 나는 잘못 없어. 아직 점급 팔팔한데
남은 평생을 눈뜬 송장인 네 엄마 똥수발 들면서 살란 말이야? 난 그렇게는 못해. 이제부터 내 인생 다시 시작할 거야.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병원이란 사실조차 잊고 소리를 질렀어요. 뭐 하자는 짓이야? 아내는 의식도 없이 누워있는데 단짝 친구랑 동거를 하겠다고? 당신이 사람이야? 인연이 어디서 입을 함부로 늘려? 네 엄마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는 5년 전부터 애인 사이로 지냈어. 모두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 정말 너무하네요. 아무리 의식이 없다고 해도 어머님 옆에서 이런 더러운 말을 주저없이 뱉을 수가 있냐고요. 기가 막힌 제가 길길이 날뛰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순간 병실로 남편이 달려들어왔어요.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시부의 멱살을 잡고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엄마를 죽이고 전현이랑 동거를 하려고 들어? 네가 인간이야?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못 속여. 남은 인생 깜빵에서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주겠어. 이놈의 자식이 애비한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늘어놓는 거야. 당장 집어치워. 나는 바람나서 아내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아버지로 둔 적 없어. 넌 인간도 아니야.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를 것 같아? 개만도 못한 자식아. 남편은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시아버지의 싸대기를 힘껏 후려갈겼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도 욕을 하면서 남편의 멱살을 잡았는데 뒤따라 들어온 경찰이 그의 손에 수갑을 먼저 채웠습니다. 강민구 씨, 당신은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나 나는 잘못 없어. 그래 전부 전현이 꾸민 짓이야. 시아버지는 경찰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린 윤자 아줌마가 범인이라고 말하면서 노려봤고 둘 다 경찰에게 끌려갔어요.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곧 전부 알게 될 거야. 남편 말대로 며칠 뒤에 방송사의 유명 사건 고발 프로그램에서 시아버지의 사건을 다뤘습니다. 제목은 제주도 교통사고의 끔찍한 비밀이었죠. 그동안 사건을 조사해오던 선배와 남편이 방송사에 제보를 했던 겁니다. 5년 전에 윤자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둘은 내연관계를 맺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비밀 연애에 만족하지 못했고 둘이 작당을 해서 시모를 없애기로 계획을 세운 거죠. 시아버지는 필리핀 거래처를 통해 청부업자를 소개받았고 그는 미립국을 해서 제주도로 왔다고 합니다. 시부모님보다 먼저 제주도에 와 있던 윤자는 대포차를 은밀하게 구해놨다고 해요. 그들의 작전대로 해안도로에서 청부업자는 헤드라이트를 끄고 갑자기 나타났고 사고로 이어졌어요. 청부업자를 고용한 건 만약 시어머니가 탈출하거나 죽지 않았다면 청부업자에게 처리를 맡겨야 했기 때문이죠. 청부업자 차에는 윤자가 함께 타고 있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시아버지는 바로 구속되었고 윤자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조만간 공범으로 구속될 거라고 하네요. 필리핀으로 도망친 청부업자는 현재 필리핀 경찰에 잡혀서 재판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아버지가 평소와 다르게 여행을 떠난 것부터 이상했어. 사고가 났을 때 어머니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게 결정적으로 의심이 들게 만들었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벨트 했니? 였거든. 그런 엄마가 벨트를 하지 않았다. 뭔가 있다고 느꼈어. 여보, 어머님이... 남편의 말을 듣다가 시모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걸 우연히 봤어요. 엄마, 내 말 들려? 그러자 시어머니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로 달려온 의사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을 했어요. 의식이 돌아온 시어머니는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몸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고
한 달이 지나자 말을 했어요. 비록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인간 쓰레기 같은 시부가 천벌을 받기를 간절히 바랬던 시모는 진실이 밝혀지고 그에 맞는 벌이 내려지자 의식이 돌아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